자, 오늘은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혼다 켄이라는 일본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부자에게 점심을 사라라는 책인데, 이 책 내용에 보면 1년에 세금을 1,000만 엔, 우리나라 돈으로 11억 정도, 12억 정도 내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2,000명 정도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중에 1,000명하고는 직접 인터뷰를 했습니다. 또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인터뷰를 한 내용은 어떤 거냐 하면, 이렇게 부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일반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 생각의 차이를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차이가 있었는데 바로 가정생활이었습니다. 부자들은 가정생활, 배우자와의 가정생활의 가치를 중시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혼율이 2% 미만이었습니다. 이것은 일본뿐만이 아니라 다른 선진국들에게서도 비슷한 통계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런 선진국들에게서는 이와 같은 부자들은 가정생활, 부부생활에 대해서 가장 큰 중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건강한 부부관계가 성공의 기초고 행복한 가정의 열쇠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아가서 말씀은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어떤 연애 편지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 것 같은 그런 상상으로 그림을 그려봐도 백합화가 펴 있는데 거기서 양떼를 먹이는 평화로운 모습,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이런 평화로운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17절에 가보면 날이 저물기 전에 돌아오십시오. 노루처럼 사슴처럼 돌아오십시오. 서로 보고 싶으니까 빨리빨리 돌아와라. 이렇게 지금 서로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랑하는 가정을 포도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15절 보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러니까 포도원이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정을 허무는 것이 있는데 작은 여우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이런 여우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우들이 포도나무 줄기를 꺾거나 혹은 심지어는 구덩이를 파서 이 뿌리를 다 갉아먹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또 특히나 극성을 부리는 때가 포도꽃이 필 때라고 합니다. 꽃이 폈다라는 것은 이제 수정을 해야 된다는 뜻인데, 바로 그때에 이 여우들이 극성을 부리는 바람에 결국 포도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도 농사를 지을 때 이 여우들이 포도밭에 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아주 심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15절에 보니까 잡으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쫓아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잡으라는 것은 더 이상 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해결하라, 이런 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을 허무는 그런 작은 여우들이 있습니다. 이 여우들을 쫓아낼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잡아서 가정을 허물지 못하도록 가정을 더욱더 든든히 지켜갈 수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 사회학자가 말하기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닌데 아무도 행복하지 않다. 아버지는 돈 버는 기계, 엄마는 교육 마마, 아이는 공부벌레가 되어버렸다. 이런 진단을 했습니다. 좀 심한 말 같기도 하고 씁쓸한 말이기도 하지만 또 이 말에 대해서 우리는 부인할 수도 없는 그런 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작은 여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여우가 아니라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허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허무는 것들이 뭐 대단히 큰 문제로 인해서 허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작은 것들,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가정이 허물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이 작은 것들을 무시하지 말고 허무는 일을 하는 이 작은 여우들을 우리가 꼭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허무는 작은 여우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오늘 이 시간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분주함입니다. 분주함. 사람들이 바쁩니다. 그래서 가정에 등한히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쁜 것은 결코 나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쁘게 일하는 것. 그런데 여기 우리가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이 바쁨을 가정으로까지 끌고 와서 생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가정은 쉼이 있는 곳이고 식구들이 함께 하는 곳입니다. 자기만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쁨을 가정까지 끌고 와가서 바쁘게 살아가는 모습들로 보여지면 그것은 올바른 가족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쁘면 나는 유능한 사람이다. 바쁘면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잘 생각해 보면 무능하기 때문에 바쁜 겁니다. 유능한 사람들은 그 바쁨을 이용해서 잘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자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로 유능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 때에 라이스 장관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노동부 장관인데 이분이 집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오늘은 일이 좀 바빠서 좀 늦게 들어갈 거니까 얘들아 먼저 자거라. 이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자 둘째 아들 샘이 아빠한테 아빠 들어오시거든 저를 꼭 깨워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니야 그냥 아빠 늦을 테니까 먼저 자라고 왜 자다가 왜 깨우라고 하니 그냥 자 그랬더니 아니라고 제발 좀 깨워달라고 거듭 요청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왜 그러는데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가 집에 들어와서 내 곁에 있다는 것을 저는 확인하고 잠들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라이스 장관이 듣자 마음에 갈등이 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가정을 포기하면서까지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가? 그는 고민하다가 대통령한테 장관직을 내놓게 됩니다. 클린턴은 이 장관직을 내놓는 사람을 설득하고 싶었지만 설득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설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어릴 때 새아버지 밑에서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가 싸우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조차 이 싸움을 증언하는 그런 일을 했어야 했습니다. 가정의 평안함을 그는 갈구했었고 자신이 겪었던 그런 아픔이 그 라이스 장관의 자녀에게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는 도무지 장관을 붙잡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가정의 행복이 최고다라고 대통령은 생각했고 그래서 장관을 붙잡지 못하고 가정의 아버지로 놓아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과 가정을 비교해 볼 때 가장 소중한 게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죽을 때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정에 충실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대형 사고가 나서 마지막 통화를 할 때, 메시지를 남길 때 대부분 다 가정 남편 혹은 아내 혹은 엄마 아빠 자녀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남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대구 지하철에서 가스 폭발했던 지하철 사고가 있었을 때도 보면 그때의 그 문자 메시지들을 역에다가 다 전시를 해놓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엄마 아빠 미안해요. 뭐 이런 당신한테 미안했다고 이런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음성 녹음 메시지 남긴 것들도 다 똑같습니다. 미안하다고 충실하지 못했노라고. 우리가 잘못한 것을 알았다면 그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정에 충실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분주함을 좀 내려놓고 가정에 더 충실한 그런 모습들이 될 때에 행복한 가정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무관심이 바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입니다. 무관심. 서로 사랑하게 되면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게 되면 뭔가 바뀌었는가를 금방 눈치를 챕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있으면 관심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무관심하다는 것은 사랑이 식었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위 틈 낭떠러져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지금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 비둘기야. 우리 남자들이 애기야 뭐 하는 뭐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아내한테 비둘기야 뭐 그러면서 나 내 얼굴 보고 싶고 내 목소리 듣고 싶어. 뭐 이런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사랑하니까 얼른 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게 되면 이렇게 보고 싶고 지금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서로 관심을 가져주는 겁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관심들이 많이 사라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서로 칭찬해주고 서로 사랑한다고 얘기해줘야 되는데 자꾸 나와 다른 모습들이 보이니까 내 생각과 다른 자꾸 행동들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지적하게 되는, 그래서 사랑했던 관계가 오히려 이제 멀어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서로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는 좀 알아야 됩니다. 남자는 어떤 존재인가, 혹은 여자는 어떤 존재인가를 좀 더 열심히 알아갈 때에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관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남자들은요, 칭찬해주면 힘이 납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요, 잔소리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칭찬으로 변화됩니다. 밖에 있다가 사과 한 상자를 사갖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요, 아내분들은요, 이거 어디서 샀냐고, 여자들도 이렇게 맛있는 사과를 고를 수가 없다고, 이 빛깔 좀 봐, 빛깔.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해주면요, 남자들은 막 흥분합니다. 뭐 좋아서 어쩔 줄 모릅니다. 근데 아내가 이렇게 사과를 탁 해가지고 탁 씹었는데 벌레가 탁 씹히면은 인상을 팍 쓰는 게 아니라, 무공해네, 무공해. 막 이러면서 막 좋아해 주는 겁니다. 그럼 남자들은 뭐래도 더 다음번에는 뭐 사올까? 막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사왔어. 이거 얼마 주고 사왔는데? 그 가격이면 2상자는 사겠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오전에 사놨는데 전화는 뒀다 뭐 하냐고. 앞으로 이제 사과만 먹고 살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기가 죽어가지고 이 남편이 뭐 다음부터 뭐 사오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남자들은요, 그냥 좀 바보 같은 행동을 했어도 그건 칭찬을 해주는 겁니다. 뭐 전구땀 하나만 갈아도요, 당신 한전 직원이었냐고, 어쩜 이렇게 전기공사를 빨리 끝내냐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러면요, 남자들은 뭐 신납니다. 뭐가 된 것처럼, 그래가지고 더 열심히 뭐 또 할 거 없냐고 막 이렇게 하죠. 남자 집사님들 막 뭐 좀 무거운 거 들고 막 이렇게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 어쩜 그렇게 힘이 세시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남자분들 괜히 이렇게 가다가요, 다시 돌아와서 얘기합니다. 뭐 힘쓸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막 이러면서, 아유, 얼마나 남자들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힘세다고 하면은요. 여자들은 이벤트에 약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때그때 감정에 충실하고. 왜냐하면은 여자분들은 내가 최고이고 싶고 유일한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여자들의 일반적인 심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벤트에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뭐 결혼 기념식 날 외식하는 거 누구나 다 하는 거거든요.
생일 때 꽃다발 들고 갖다 주면서 생일 축하한다. 누구나 다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는 절대로 감동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날도 아닌데 프레지아 꽃다발 들고 가서 주는 겁니다. 왜 무슨 날이냐고 그러면 아니 그냥 당신 생각났어 한 다발 갖고 왔다고. 막 이렇게 하면 우리 남편이 평소에도 날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동을 받게 되는 거죠. 한 중소기업 사장님 이야기인데요. 이분은요 1년에 한 절반 정도를 바깥에서 출장 때문에 생활을 한다는 거죠. 외국에 많이 나가고. 그런데 전혀 불만이 없는 겁니다. 아내가. 왜 불만이 없는가 했더니 출장 가려면 바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출장 가기 전에는 같이 쇼핑을 하고 같이 외식을 하고 그리고 호텔에서 또 근사한 밤을 보내고 이렇게 꼭 한다는 겁니다. 그 바쁜 와중에도 나 혼자만 출장 가가지고 이렇게 지낼 것들을 생각하니까 아내한테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서 그렇게 해주니까 이 아내가 바쁜 거 다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내서 이렇게 함께 해준다는 것에 감동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 출장을 가게 되면 이제는 그 사랑의 흔적들을 가지고 그러는 그리움으로 남편을 기다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서로 알고 서로를 이해해주는 이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로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됩니다. 서로 관심을 갖는 것.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얼룩말의 무늬는 몸 밖에 있는데 사람의 마음의 무늬는 몸 안에 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얼룩말은 바깥에 있잖아요. 근데 사람은 안에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관심을 가져야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관심을 가지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서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고 그것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를 부를 때 우리가 보통 아내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래 이 아내라는 말이 안의 해, 집 안의 해다. 그래서 안의 해라고 시작이 됐다가 거기서 안해로 됐다가 그것이 아내로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 자체가. 참 좋은 말이죠. 집사람 뭐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 아내라고 말하는 게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에 보면 그 아내를 좀 여자분들이 비하하는 그런 말들이 좀 있더라고요. 미망인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고상한 말처럼 느껴지는데 안일 미자에 망할 망자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죽었는데 따라 죽지 못한 그런 부인을 미망인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과부라는 말이 있죠. 과부라는 것은 부족할 과자에다가 적을 과자입니다. 뭔가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 과부다. 이런 뜻입니다. 여자분들을 굉장히 비하하는 그런 말들입니다. 이제 그런 말들을 우리가 쓰기보다는 서로 간에 좀 존중해주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관심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이런 가정이 될 때에 참된 행복이 있는 그런 가정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포도원을 허는 그런 여우는 이기심. 1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여기 보면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했다. 나는 그에게 속했고 그는 나한테 속했다.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을 아내를 향해서 말할 때 나는 아내한테 속했다. 아내 입장에서는 나는 남편에게 속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자기를 주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가정의 행복은 깨지게 돼 있습니다. 저도 20년 이상 살아봤지만 행복한 가정의 비결은 자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는 것이 행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저도 깨닫게 됩니다. 서로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해결 방법도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부딪힙니다. 한번 자신의 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슷한 분 있으면 한번 발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다 다릅니다. 다. 어쩜 그렇게 다른지 모릅니다. 부부는 다른 사람을 고르라고 무슨 법에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들만 그렇게 고릅니다. 근데 저도 생각해 보니까 초등학교 때 제가 좋아했던 학생들이 있었거든요. 여학생들이. 근데 저는 이렇게 좀 성격이 내성적이고 말도 못 꺼내고 뭐 그랬던 조용한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좋아했던 학생들을 이렇게 떠올려 보니까 다 까불고 막 뛰어다니고 웃고 막 그런 학생들을 제가 좋아했더라고요. 지금 아내도 그래서 좋아해서 결혼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결혼해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다 다르니까. 모든 게 다 다르니까 왜 저러지? 뭐 마치 좀 외계에서 온 사람처럼 느껴지고 다 다른 이상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아내한테. 나는 당신이 되게 이상한 사람처럼 느껴졌다고. 그러니까 아내도 얘기하더라고요. 나도 당신 이상한 사람으로 느꼈다고. 왜냐하면 정말 다르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제가 상담을 공부하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얘기를 해봤거든요. 상담 대학원에서 공부하면서 스터디 같이 하면서 이 여자분들이 대부분이고 남자는 몇 명 안 됐거든요. 근데 얘기를 나눠보니까 아니 우리 아내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이상한 사람이 있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 사람하고 얘기해보니까 저 사람도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자꾸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게 이상한 사람이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구나. 사람이 이렇게 다양한 거구나. 난 내가 생각하는 것만 옳은 것인 줄 알았는데 살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나는 부인의 것이고 부인은 나의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자기를 주장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요, 어떤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은 본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자기 자신이 잘 되는 것.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본능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본능들을 억제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결혼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정을 이루었다고 한다면 이제 남을 배려하고 나를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자가 결혼한 것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그렇게 행동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 것 같았으면 결혼 왜 했습니까? 그런데도 결혼하고 나서도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참으로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심을 빨리 내려놔야 됩니다. 2인 삼각경기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두 사람이 가운데 있는 다리들을 묶고 사람이 2명이면 다리가 4개여야 되는데 이제 다리를 3개를 맞는 거죠. 안쪽에 있는 다리들을 묶어가지고 이제 달리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그 경기를 해보면 넘어지는 그런 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왜 넘어지는가 하면 박자가 안 맞을 때 넘어집니다. 이게 나는 앞으로 나가는데 이 작은 이 가운데 있는 다리가 앞으로 안 나가는 겁니다. 서로 엇박자가 나는 겁니다. 막 지고 있으니까 이기려고 자기 혼자 힘을 줘가지고 막 앞으로 나가다 보면 박자가 안 맞아서 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경기에 이기려면 박자가 맞아야 됩니다. 저 사람이 앞으로 나갈 때 나도 앞으로 나가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넘어지지 않고 빨리 달릴 수가 있습니다. 부부관계는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구나. 이걸 살펴보고 그때 나도 앞으로 나아갈 줄 알아야지. 그냥 내가 나가고 싶다고 무조건 앞으로 내밀게 되면 결국 엇박자가 돼서 넘어지게 됩니다. 2인 삼각경기.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부부관계는 2인 삼각경기구나. 내가 맞춰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네브라카 대학의 인간개발 및 가정연구부는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4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가정연구부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연구했겠습니까? 거기서 나온 결론이기 때문에 이것은 틀림없는 진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 간에 서로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감사하다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감사하다고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다. 세 번째, 함께하는 시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화가 없으면 안 됩니다. 대화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행복한 가정일수록 대화가 많습니다. 오늘날 보면 집에 있으면서 서로 각자 방에서 서로 핸드폰으로 자신이 할 일들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대화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거실 문화라고 해가지고 거실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밥도 먹고 거기서 얘기도 하고 다 그랬었는데 지금은 거실 문화가 사라졌습니다. 다 각자 자기 방에서 생활들을 합니다. 귀찮아서 말도 카톡으로 하죠. 안방에서 건넌방으로 카톡으로 얘기하고 막 무슨 뭐 하다가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막 달려가서 딱 열어봤더니 아내가 하고 있고 뭐 남편이 하고 있고 서로 집안에서도 말하는 게 힘들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카톡으로 대화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대화가 사라진 그런 모습들, 이거 빨리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신앙을 그 핵으로 한다. 행복한 가정은 신앙을 핵으로 한다. 이것은 어떤 종교든지 간에 어떤 신앙이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신앙을 가질 때. 물론 이것은 미국의 대학에서 연구한 거기 때문에 미국은 대부분 다 기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라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가정이 바로 행복한 가정이다라는 그런 결과를 말해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가정의 달, 또 부부주일, 또 부부의 날을 우리가 며칠로 정했는지 아시죠? 세계 부부의 날이 며칠이죠? 5월 21일. 왜 21일이죠? 둘이 하나가 된다. 그래서 21일을 가정의 날에서 또 특히 부부의 날로 정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부부들이 둘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배려해주면서 서로 인정해주면서 서로 사랑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통해서 온전한 가정의 회복과 또 행복이 깃드는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포도원을 허는 여우들을 잡아서 행복 가득한 가정들로 만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분주함을 내려놓고 무관심한 모습 버리고 또 이기심 버리고 서로 배려해주는 그런 모습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행복한 가정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으로 가는 오늘 우리들의 가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 일로 인해서 분주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은 아닌지요. 일 중심의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가 하면 무관심, 바로 이것이 또 포도원을 허무는 그러한 여우인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기심을 버리고 서로 간에 참으로 배려해주는 모습들, 희생하는 모습들로 살아갈 수 있는 부부가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기 자신을 희생할 줄 알 때 참된 행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습들로 건강한 가정들 세워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들을 잡아야 될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 때문에, 이런저런 일 때문에 분주함으로 가정을 소홀히 하는 그런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않고 가정 안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서로 대화하며 함께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할 때에 서로 관심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관심한 모습 버리게 하시고 서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며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시고 이기심을 버리고 배려해주고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가정,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 찬양하겠습니다.